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다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입니다. 또 생화학적으로는 그 채소 안에 색깔별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제암병원 이영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암을 제압한다. 그래서 예, 제암병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암 환자 예. 어떻습니까? 한국에 유난히 많다. 제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는 OECD 나라 중에서 그 암 발생률은 중간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보다 암이 발생률이 많은 나라가 많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구 선진 국가들은 우리보다 발생률이 많은데 암의 증가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게 좁으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처럼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건강검진 네.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뭐 철저하게 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실제로 암의 그 어떤 발병률, 발견율 이런 것들에 큰 효과를 주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 제도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죠. 실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또 얼마 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예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질병, 중요한 암에 대해서는 스크리닝을 하니까 네. 암 그 발견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을 들었는데, 네네. 근데 이 암이 이 확산 속도 이게 네. 엄청 빠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이번에 체크했어도 6개월 후에 또 갑자기 이만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면 이제 그 화를 내는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밥도 잘 먹고 뭐 아픈 데도 없고, 근데 느닷없이 건강검진 했더니 위암말기래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멀쩡하다 그랬는데 올해 하니까 뭐 작년에 엑스레이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올해는 폐암이라. 그래서 전문의 병원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암의 성장 속도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지수곡선이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있죠. 진행이 느린 암과 빠른 암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진행이 아무리 빨라도 한 몇 년간은 거의 성장 속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검진 장비가 CT나 뭐 MRI나 펫이 아무리 화질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크기로 자라야만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발견 안 되는데 올해 확 컸다는 거는 작년에는 이런 손상이 있다가 올해 갑자기 변곡점을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어쨌든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얼마나 1년이면 되나요? 예? 1년에 한 번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워낙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35세 이상부터는 뭐 매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꼭 위내시경을 해라. 뭐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 해라. 뭐 이런 게 있고, 혈액 검사라든지 종양 지표는 매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 네. 이 암도 그 음식과 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암을 자꾸 발병시킬 수 있는 유해의 어떤 음식 이런 걸 좀 피해라. 그래서 네네. 뭐 제일 흔하게 듣는 게 탄 음식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예.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암이라는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뭐 공해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감염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겼지만 암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가공을 하면서 맛있어지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24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에요. 네.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예를 들자면 누구라도 한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 나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하면 문제가 나타나죠. 또 일주일간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색도 맑아지고 피 검사하면 모든 수치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 고기도 뭐 해롭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러다 먹을 게 뭐가 있나. 예, 예. 일단 그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어떤 음식들, 그 다음에 예, 예. 또 암을 억제시키는 어떤 음식들, 요 좀 우리가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음식들 가운데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굳이 꼭 암에 대한 건 아니고, 건강. 우리 건강이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몸과 별개로 있는 암이 아니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암도 안 생길 것이고 네. 반대는 반대겠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성 음식은 요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그러한 잡식동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물성 음식이 정말 오염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죠. 네.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뭐 식물성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고 또 뭐 항생제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걸 줘서 키우게 되니까 오염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고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세계 암학회에서 붉은 고기, 붉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레드밋은 2군 A 발암물질이에요. 또 그 붉은 고기를 가공한 거, 네. 그렇죠? 베이컨, 햄, 소시지 이런 거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 그래서 발암물질을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암학회에서 공부하는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의 제일 하단은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야 될 거. 이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예요. 채소. 신선한 채소는 많이 먹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0번 내지 1번 먹어라. 이게 육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고기는 적게 먹고 야채는 많이 먹자. 일단 이 원칙을 지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쁜 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한 양식을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그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냈다. 그래서 식재료를 맛있게 가공할수록 나쁜 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로우 푸드를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것이죠. 네. 백종원 선생님 보십니까? 요즘 그 뭐 레미제라블 뭐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뭐 냉장고 하여튼 이 셰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예, 예. 뭐 맛있게 음식 먹는 거 먹방도 그렇고요. 그럼 보다 보면은 밤에도 와 갑자기 먹고 싶어져가지고 야식을 먹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병원은 이제 거슨 식이요법이라는 이제 식이요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식이요법 때문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 나름대로 일정 기간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이래서 식이요법을 이제 하면서 이게 과연 맞게 하는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식이를 어떠한 건강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뚱뚱해서 비만이라서 당뇨라서 암이라서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 뭐 다 암 환자만 옵니다. 근데 암 환자의 보호자들이 대부분 뭐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전 관해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유지요법으로 가니까 20%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 그럼 20%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21개 정도 먹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한 4끼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좀 편하게 드시라.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드시라고 해도 이미 입맛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안 드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조미료 안 들어간 음식. 당연하죠. 예, 식품 첨가물이 정말 문제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럼 우리가 좀 건강 식단이라고 하면 네. 뭐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암 환자들 네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의 네. 식단이 좀 비슷하다 예, 이렇게 예. 좀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예.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일단 식단이 어떻고 왜 그런 식단을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 그 당뇨병이라는 게 우선은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 뭐 이렇게 힘을 내고 칼로리를 내고 뭐 이렇게 면역을 높이고 뭐 이러려면은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거대 영양소가 있고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거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들은 몸의 근간을 이루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이 되는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세포는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가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은 저장해 놓았던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데 암세포는 진화되지 않은 세포예요. 굉장히 원시한 세포예요. 그래서 애들은 오로지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혈당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암세포에 먹이를 많이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다. 탄수화물 뭐 김치를 먹었다. 배추 뭐 시금치를 먹었다.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그 고구마와 김치가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피 속에 들어간 포도당을 혈당이라 그러는데 혈당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로 넣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네. 근데 인슐린이 나올 때 인슐린과 분자구조가 비슷한 IGF-1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네. 피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 환자한테 해롭죠. 또 암 환자는 또 암세포의 먹이가 막 올라가니까 해롭죠. 거기다가 또 이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두 배로 해롭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암 환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민간 네. 어떤 의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메디시널 푸드, 치료적 음식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서양은 음식은 상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아닙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데 팝메디, 퍼블릭 메디신 약인데 팝메디라고 치면은 그 의학 논문집인데 일반인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넣는 거죠. 캔서 다이어트, 암과 식이 단어 두 개를 치면은 수만 개의 논문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는 주로 약으로만 치료하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이요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와 함께. 그렇죠. 근데 식이요법 하다 보면은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예, 예. 네. 혹은 뭐 그 여러 날 그냥 단식하는 것도 그냥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고 그게 365일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은 그냥 식이를 적당히 하더라도 한동안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우리 암 환자라든지 뭐 당뇨 환자라든지 심장질환 환자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먹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다. 이게 훈련이 되면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는다. 이렇게 되면은 신체의 모든 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가끔씩 금식을 한다. 이것도 해독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암 환자의 경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 강아지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아프면은 안 먹어요. 금식을 하면서 체내의 치유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병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막 먹이면 이 강아지 죽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간헐적 단식 그냥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시간, 예. 그 시간을 계속 맞춰줘야 이 예. 리듬이 아, 밸런스가 맞는 건가요? 간헐적 단식이 사실은 영어로는 타임 리스트릭트 다이어트예요. 시간을 제한하는 시기인데 이거를 해석을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간간히 안 먹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사실은 먹는 시간을 제한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 12시에 먹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먹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12시에 먹었다 5시. 그게 아니라 토탈 먹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첫 끼를 네. 뭐 아침 8시에 먹었어.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 12시간만 시간을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저녁 8시까지 먹는 걸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안 먹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있군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첫 끼부터 마지막 끼까지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한해서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관을 비워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탄수화물 말씀하셨는데 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비만이라든가 그래 뭐 당뇨병 이런 쪽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근데 암에도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년째 이제 암 환자를 이렇게 식이요법 하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는 환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식이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의사들은 수술하고 약 처방하는 거에 전문가들이었죠. 근데 외국은 이제 의료인들이 이 식이나 영양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임상에 적응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따라왔는데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료인들이 지금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래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습니다. 왜요? 그러면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 크잖아요. 그럼 뭐 먹어요? 그러면 채소만 먹는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다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면 혹시 혈당 지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당 지수. 네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포도당 그 수액을 링거를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g이 탁 올라가요. 네.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시금치는 100g을 먹으면 얼마 올라가느냐, 당근은 얼마 올라가느냐, 소고기는 얼마 올라가느냐, 이 비율이 당 지수예요. 네. 그래서 포도당처럼 우리가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이걸로 혈당을 피크 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몸속에는 암세포로 다 가요. 그래요? 그 암세포가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남은 걸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펫시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 또는 건강검진할 때 어디 몸속에 암이 있나를 대충 스크린하는 게 펫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찍을 때 요만한 포도당 수액을 링거로 맞으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암세포가 다 뺏어 먹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암이다 그러면 그 포도당 분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려가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놔서 그래서 감마선이 나와. 이걸 감마 카메라로 찍는 게 펫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당뇨도 안 좋죠. 그리고 암세포도 암 환자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느냐? 어차피 정상세포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네. 이러한 그 탄수화물들은 모든 세포에 골고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암이 온몸에 뭐 전이가 돼서 번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체 몸 세포에서 암세포의 비율은 1%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가고 1%만 암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그 당 수치가 올라가는 탄수화물은 어떤 음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이죠. 채소 쪽. 채소. 그리고 곡류 쪽에서도 정제하지 않은. 백미는 안 된다. 백미는 흰쌀밥은. 금방 올라가요. 당뇨 환자들은 알아요.
자기가 식이 조절하고 당뇨약을 먹으면 아침 공복에 딱 100 이하로 떨어지게 처방을 해 주셨어요. 담당 선생님이.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재니까 250이야. 그럼 내가 물어봐요. 어젯밤에 뭐 먹었어요? 그러면 뭐 쌀밥을 먹었다든지 뭐 라면을 먹었다든지 케이크를 먹으면 아침에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예, 먹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야채를 많이 먹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암세포 오히려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래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나요? 그게 이제 항암 성분이 있는 네.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자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리학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이 피크를 이루지 않고 우리 세포에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공급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생화학적으로는 그 채소 안에 색깔별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탄수화물을 그렇게 좋은 탄수화물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야채들이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 성분 속에 항암 성분이 들어있죠. 네. 근데 요즘 그 비타민 C를 예.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좀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예. 이 암에도 이 비타민 C 억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걸린 환자들도 이 비타민 C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예, 사실은 제가 그 암 환자를 이런 보완대 제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학회가 비타민 C 암 연구예요. 아,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 식이요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미 미국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비타민 C로 암 환자를 치료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기가 걸렸어. 네. 내 면역력이 약해. 너무 피곤해. 이럴 때는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을 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저용량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정도예요. 먹는 비타민 C.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 그러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좋게 해주는 쪽으로. 그렇죠. 근데 1960년, 70년대에 어떤 두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C로 암을 한번 없애볼까? 이렇게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분이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비타민 C로 암을 치료해?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한 분은 노벨 화학상, 한 분은 노벨 평화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암제 같이 암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쓰려면 혈중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논문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400mg per 데시리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요즘 그 메가도스법이라고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그 용법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건 좀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도스라는 게 어떤 그 학문적인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학회의 어떤 선생님이 하도 환자들이 물어보니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사로 맞는 비타민 C는 고용량 비타민 C, 네. 고용량 비타민 C라고 그러고 먹는 거를 많이 먹는 건 메가도스 비타민 C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비타민 C는 옛날에 한 알에 100mg짜리 있다가 지금 비타 1000이 나와서 1000mg 하다가 병원에서 공급하는 거는 암 환자들한테 3000mg짜리, 네. 그러니까 3g짜리를 공급하는데 이게 그렇게 고용량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한테 쓰는 주사용 비타민 C는 한 앰플이 10g이에요. 한 앰플이 1000mg이에요. 1000mg. 그래서 이걸 보통 6앰플에서 10앰플까지 놓아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메가도스 비타민 C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그냥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많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면 예. 건강에 또 암 좋죠. 예방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만 도움될 수 있죠. 진짜 암이 걸렸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 6만 아니면 10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또 고용량 예. 치료법이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비타민 C를 우리 초기에는 우리 학회에서 그 외국에서 이게 공동 구매식으로 해서 이게 큰 통에 들어와서 퍼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원래 과학이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안 변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퍼먹으라 그랬어요. 막 퍼먹고
그리고 4시간마다 계속 퍼먹으면 아프게 주사 맞지 않아도 혈중 농도가 막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그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먹는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피로 안 가요. 우리가 네. 밥을 한 공기 먹으면 피 속에 영양분이 이만큼 올라가면 2공기 먹으면 이만큼 올라가는데 10공기 먹는다고 이만큼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타민 C도 배출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은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설돼요. 그 기준이 보통 2,400mg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2, 3g 정도 이상은 먹으면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거를 막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는다고 피 속에 농도가 축적되는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비타민 C로 먹는 거는 암을 공격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암을 공격한다는 건 세포를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그래서 피로 회복이나 항산화나 면역력 회복이나 해독의 목적으로는 먹는 거를 한다. 네. 그리고 주사로 네. 고용량은 그렇죠. 직접 암을 공격하는. 암을 공격할 때는 주사로 고용량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주 명이십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맨날 물어보니까 환자들이. 네. 아, 이제 이해가 저도 확실하게 됐네요. 예, 예. 네.